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요.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적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210페이지 제2장부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권리를 기록한다. 그러면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 등기니까. 자, 권리는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 이외에도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뭐 저당권, 뭐 전세권,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등이 있는데 이런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가 모두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든 권리에 관한 이제 등기 절차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소유권은요, 다시 크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최초의 등기부를 만들게 하는 등기, 최초에 하는 등기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죠. 자,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전 등기도요, 여러 종류가 있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등기 절차를 모두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매매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각각의 등기 절차를 개별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먼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등기 절차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제 다른 점들, 이제 다른 권리에 관한 각각의 등기를 할 때는 그 다른 점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제2장에서는요,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등기 절차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상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니까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2장에서 다루고, 제3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등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2장 보죠. 2장. 자, 등기 절차 총론해 가지고요.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자,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의 그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니까,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5권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그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때 이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되는데, 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취득하면은 또 언제 취득할 것인지, 이것은 개인의 자유인 거죠. 갑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팔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는 갑 자유이기 때문에, 자, 사적 생활 관계이기 때문에요,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이 등기는 신청을 하면 그때 등기를 하는 것이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등기하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개인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세무서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면은 세무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세무서장이 그러면은 돈 받기 위해서요, 이 X 부동산을 팔고 떠나버리는 걸 막아야 되겠죠.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압류. 못 팔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무서장이 이제 등기소에 어떻습니까?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이거 압류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세무서장이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요구를 합니다. 등기를 하도록. 자, 이럴 때는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국민이 국가기관에 뭔가를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국가기관끼리 뭔가를 서로 요구할 때는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촉탁. 촉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을 할 때도요. 지적법을 할 때 지적 정리를 한 다음에 등기소의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지 않고 등기를 촉탁한다고 했죠. 그래서 관공서끼리 뭔가를 요구할 때는 이제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등기를 해달라고 촉탁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관이 압류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군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든 아니면 세무서장, 관공서가 요구를 하면 그때 등기를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관공서가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촉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촉탁은 신청과 거의 비슷한 거죠. 국민이 신청하느냐, 관공서에서 요구하느냐니까. 자,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주의 해가지고 있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래 부동산 등기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어요. 근데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첫 번째 줄에처럼 이제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만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만은 특별법에서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시는 부동산 실명법, 즉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원칙적으로 신청은 자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관공서가 신청하면 이제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촉탁의 등기의 대표적인 것은요. 오른쪽에 이해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도인이 된다랄지 매수인이 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게 되면 이럴 때도 이제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이제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하는 거죠. 납세를 해야 될 사람,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압류 등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관공서에 의해서, 관공서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니까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자, 촉탁 등기는요, 등기법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관공서가 요구하면 촉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여기는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신청주의 예외해가지고 양가로 이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관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이건 직권주의 아닙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지적 공부 정리를 할 때는 이런 게 있었죠. 자, 지적 정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 대부분을 다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하지만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등록주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등기는 좀 다릅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걸 말해요. 원칙적으로 등기는 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 원칙이지만 그 중에 일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전체를 다 신청해야 하지만 요 정도는 직권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는 신청주의입니까? 직권주의입니까? 신청주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아주 작은 몇 개의 등기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예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는 등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하나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을 한 등기들은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이것은 직권을 합니다. 직권을 합니다. 그건 잘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직권을 하는 등기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212페이지에 직권에 의한 등기라고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요, 여러분 등기법을 다 공부하신 다음에 보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할 수가 없고 다 공부하신 다음에 나중에 직권을 하는 경우를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의 명령. 법원이 등기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는데, 자, 법원의 명령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요. 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하도록 촉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촉탁 형식을 명령으로 이제 촉탁을 하기 때문에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대부분은 다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그럼 여기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우리가 뒤에 이의신청이라는 걸 다루게 되는데요.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만 특별히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해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이 경우 지방법원은 이의신청, 자, 여기 이의신청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등기관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요, 이게 불법적으로 등기를 해야 될 걸 안 했다든지, 등기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우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있으면 등기관의 상급기관은 법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등기관이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해주면 결국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딱 봤더니요, 자,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기각해버리겠지만은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 등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의신청을 받아주게 되겠죠. 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거 안 해줬지 해서 법원이 등기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상급기관으로서, 야, 너 빨리 등기해. 그러면 이것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여기서 법원의 명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으로서의 어떤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자,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 하는 등기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 말할 때는 반드시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이건 그냥 단순한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아니다. 자, 이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등기가요, 자, 이쪽 좀 큰 데서 와서 여기서 한번 해보죠. 여기서. 자, 그러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갑이 매도인이고, 자, 을이 매수인이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해가지고 만약에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으면요, 항상 최초에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갑 앞으로 만약에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고자 신청을 합니다. 자, 등기를 할 때는 항상 그 뒤에 등기를 하게 되는 원인을 적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인으로 등기하느냐 해서 여기에 이제 등기 원인, 매매니까 매매라고 적습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결국 원하는 등기는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예요, 이때. 자, 두 사람이 이제 갑에게서 을에게로 등기가 되면은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됐을 경우에 을은 이제 비로소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장차 신청한 대로 등기가 됨으로써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득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권리자. 자, 그리고요, 자, 갑이 원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가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은 갑은 어떻습니까? 이제 권리가 상실되게 되겠죠. 이렇게 장차 원하는 등기에 의해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불이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의무자. 자, 그리고 이런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합니다. 등기 당사자. 당사자라고 한다. 그래서 등기는 이런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요, 자, 보죠.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이 있으면은, 자, 을 말만 믿고, 등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갑 말만 믿고 등기를 해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갑과 을, 등기 의무자,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이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자, 그래서 신청주의가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등기를 신청하려면은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신청 행위가 필요하다. 자, 등기 신청 행위와 관련돼서는요. 첫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기 신청 행위가 필요할 텐데 첫 번째로 자, 등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것을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신청에 적격이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거죠. 이해가지고. 자, 등기 신청에 적격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등기를 신청, 누가 등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등기 당사자라고 했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것을 다시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기 신청 능력 또는 등기 당사자 능력, 단순히 줄여가지고 등기 능력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이렇게 등기 신청이 적격이 있는 자가 누가 되느냐? 자,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등기 신청은 이렇게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은 등기 당사자는요. 등기부의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등기가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등기부의 이름, 등기 명의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등기 명의이 되는 거죠. 등기부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만이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즉 등기부에 자기 이름 올릴 수 있는 사람, 즉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만이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명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등기부에는 권리를 등기합니다. 권리. 그러니까 권리를 등기하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갖는 자만이 원칙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는 자만이 등기부에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 등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이것을 법인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법인격. 또 다시 말하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권리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요. 권리 능력을 갖는 자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을 적격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책보다는요. 먼저 칠판을 먼저 보시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 민법에서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다룬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을 뭐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은 자, 권리 능력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자, 살아있는 사람을요.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 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서 아직 사망까지, 사망하기 전, 출생 이후 사망 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생존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등기 신청 적격,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이 일단 권리 능력을 갖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자, 법에 의해서 이 법인격이 부여된 자예요.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법에 의해서 인간처럼 인격이 부여된 자, 이런 자를 우리는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법인. 법인. 자, 우리가 법인 그러면은요, 인격이 부여된 것을 이제 법에 의해서 인격, 법인격이 부여됐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해요. 자, 법인의 대표적인 것은 법인에는 크게 이제 법인을 구별하면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단법인이 있고요.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거죠.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것은 회사죠. 회사.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런 게 사단법인 회사들, 이영리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성전자라고 하면요. 주식회사 삼성전자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누구 것입니까? 그 삼성전자를 만들 때 돈을 투자한 주주들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주들이 바로 삼성전자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주들의 단체, 주주들의 단체를 우리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에도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법인이 되는 거죠. 특히 영리사단법인을 회사라고 하고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단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법인들이 있죠. 학교 법인,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어떤 학교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학교 법인이 보통 이제 재단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뭐 우리가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이제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습니다. 권리물을 가져요. 근데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법인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람의 단체라든지 사람의 단체나 재산의 단체라고 해서 다 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화가 돼 있어야 돼요. 법인화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단체나 재산의 단체는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 이것이 이 법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외부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에 이렇게 법인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것들만 우리는 법인이라고 해요. 외부적으로 공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즉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 이 두 사람뿐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요, 권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 자격, 즉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은 사단이고 재단은 재단인데 아직 법인화가 안 된, 즉 법인 등기가 안 된 사단,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재단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법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단체이긴 하고요. 또 재산의 단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 등기, 법인화가 안 돼서 권리 능력은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존재합니다.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권리 능력 없는 해서 이것을 자, 권리 능력이 없다. 법인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법인 아닌을 다시 고쳐서 한자어로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교회 이런 거예요. 교회나 문중, 우리가 보통 종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자,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도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교회는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면은 신도들의 단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 나가는 신도들의 단체예요. 신도들의 단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신도들이 뭐 1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도들의 단체가 교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으로서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다 이렇게 법인 등기, 법인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법인화가 돼 있으면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지 않으면 다 횡령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려면은요, 인적 조직이 필요하죠. 뭐 회계사라든지 투명하게 할 만한 인적 조직이 필요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법인화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의 단체로서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교회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종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문중이라는 것은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을 우리는 문중 또는 종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뭐 여기는 을이라고 하죠. 여기는 갑교니까. 을이라고 하는 종중. 우리는 법에서는 주로 종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현실에서는 문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또 사용하는 거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종중이나 이 문중이라는 것은 이 후손들의 단체가 되겠죠. 후손들.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단체예요. 후손들의 단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단체가 되는 거죠. 자, 후손들의 단체가 바로 종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중들은요, 그 문중들이 어떻습니까? 문중 땅들이 있어요. 돈 많은 문중들이 있죠. 그러면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들은, 이 토지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 종중이 있는데, 이 종중 후손들의 단체인데요. 이런 종중들도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중들이 어떻습니까? 문중들이 법인화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사단법인 무슨 종문중, 사단법인 어디 뭐 풍양조씨,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단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자,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은 사단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법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건물. 자, 교회는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소유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소유권을 갖지를 못하고요. 그럼 누가 소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도들이 공동 소유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도들은 사람이니까 자연이 되는 거죠. 뭐 주인 없는 물건이 되는 건 아니죠. 이때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그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동으로, 이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겠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 거죠. 총유. 민법 시간에 다루는 거죠. 공동 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때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 종중도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이 물건들은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총유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요. 교회나 종중이 법인화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이 토지와 건물은 교회가 갖는다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소유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법인화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결국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는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등기를 할 때 법인화가 돼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면 되는데 법인화가 안 돼 있을 경우에요. 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신도들이 10,000명입니다. 자, 10,000명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후손들 이름으로 전부 다 등기를 하는데 후손들이 뭐 1,000명이에요. 1,000명만 돼도 어떻습니까? 다 이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상 교회와 종중이 직접 소유는 못합니다.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화가 안 돼 있어서 결국 신도들이 총유, 구성원들이 이렇게 총유하게 되는데 신도들 이름으로, 구성원 이름으로 등기를 전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는 이 사람들, 교회 이름으로 또 종중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교회 이름, 종중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그의 이름으로, 즉 교회의 이름으로, 종중 이름으로 등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또 여기 또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있는데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똑같은 거예요. 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요, 뭐 타가수나 유치원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단법인. 보통 이제 학교법인들이 보통 이제 재단법인인데 학교법인들은요 다 등록, 그 법인화가 돼 있어요. 그래야 그 학교 나와야 정식 학력이 인정되고 하니까요. 그러나 무슨 대안학교라든지 유아원, 유치원 이런 것들은 뭐 정식 학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법인화가 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법인화가 안 된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법인화가 되지 않은 재산은 바로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되는 거죠. 그럼 권리 능력 없는 재단에 있어서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애매하니까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이름으로 직접 등기는 가능해요. 자,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은요, 권리 능력을 갖는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이 없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권리 능력 없는 재단도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 적격자를 말하고 이런 자들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양가 2번 보시면 자연인 있죠. 자연인은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외국인도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으니까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태아 있죠. 자, 태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출생 전이죠.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태아는요, 자연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태아는 인간이 아니에요. 태아를 출생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지만 태아를 죽였을 때는 낙태죄가 됩니다.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아는 아직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출생을 해야 자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태아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요.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 법인. 자, 법인은 이제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등기 신청 적격을 갖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방금 했던 이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도 동그라미 이래 있죠. 종중 문종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그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사단 명의 또는 그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사단 또는 그 재단이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등기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양가로 5번 보시면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자, 국가는 꼭 법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대한민국의 토지 소유할 수 있죠.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법인의 형태로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법인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국가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법인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 거죠. 그 나라의 국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도 권리 능력을 갖고요. 지방자치단체는요.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이건 법인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그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단법인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서울시 이름으로 얼마든지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권리 능력을 갖고요. 따라서 등기 능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국가지방자치단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자,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를 말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읍면동리요. 면, 동이나 리. 자, 이것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죠. 시군구까지만 지방자치단체니까요. 그래서 읍면동리는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리요. 자, 요건 좀 다릅니다. 동리.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뭐 시골에 양촌이라고 하는 뭐 조그마한 시골에 시골 리가 있어요. 마을이 있습니다. 전원일기에 나왔던 양촌이에요. 자, 양촌리가 있는데 양촌리에서 그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마을회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마을회관을 만들었으면 이 마을회관 죄송합니다. 자, 이 마을회관은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양촌리라는 리에서 주민들이 돈 걷어서 마을회관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등기를 할 때요. 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의 공동 소유를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사 가게 되면은 나는 여기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고 새롭게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양촌리라고 하는 것이 등기를 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자, 양촌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양촌리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촌리는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져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행정구역으로서 의미를 갖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은 양촌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하나의 단체. 주민들의 단체로서의 성질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양촌리, 서울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예요. 근데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읍면동리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을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요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그 법인격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 리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하나의 단체로서의 성질은 가지고 있죠. 단체. 자,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촌리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단법인으로서 성질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단법인. 자,
자, 사단법인으로서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어떤 뭡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은 없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의 성질이 같지만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니까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촌이는 어떤 성질을 갖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의 성질을 갖는 거죠. 사단법인의 성질을 갖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의 성질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양촌리에서 만들어 놓은 마을회관은요. 양촌리 자체가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은 아니지만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성질은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등기를 할 때 이것을 양촌리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건은요, 어떻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은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사단에 있어서의 그 소유 형태니까 이것은 총유가 되겠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가 되고, 그럼 등기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을 사람 전원 이름으로 등기할 필요 없이 양촌리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즉, 읍면은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법인 아닌 사단도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동리는 이제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요. 이 동리라는 것은 그 구성원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권리 능력은 없는 사단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성질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 동이나 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읍면 동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리,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동리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동리가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동리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사단과 비슷한 것이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에서 공동 소유 형태에 가지고 공유, 합유, 총유에서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 합유라고 하는 거죠. 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갑과 을, 병이라는 사람이 퇴직하고 돈을 모아가지고요, 어떤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업자들이 되겠죠. 이런 동업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해요. 동업자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조합은요, 지분들이 있는 거죠. 지분들이. 그래서 갑이요, 이제 6억을 모으는데 갑이 3억을 투자하고 을이 2억, 병이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지분이 그 사람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3대 1대 1도 나눠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조합이잖아요. 조합이라는 건 이렇게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동업자들의 단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을 형성을 했을 때 동업자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 같은 경우는요, 동업자들의 단체인데 이것은 사단으로 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동업자들의 단체를 사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고 했을 때는요, 대표자가 있고 어떤 정관이 있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 조직이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는 단체성을 가지고 있고, 단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 조합은 당사자 세 사람이 동업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어떤 조직, 어떤 규칙, 규약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뭐 가입하고 탈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 사람이 어떻습니까? 계약을 한 거죠. 갑을병 세 사람이서 이렇게 동업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계약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난 거예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은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은. 자, 그러면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것은 법인도 아니고 법인이 아니고 또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 조합은 어떻게 돼요? 독립된 사단, 이건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사단으로서 등기를 할 수가 없고 결국 갑을병, 자연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을 세 사람 이름으로 이 주차장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조합에 있어서 갑을병,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는 합유라고 하는 거죠. 합유. 그래서 등기를 할 때는요, 조합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갑을병,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요. 뒤에다가 이 사람들은 합유한다 이렇게 씁니다. 합유한다. 그러니까 조합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고 개인의 이름으로만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합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못한다는 거죠. 합유 등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요,
공유를 할 때는요, 공유 지분을 등기해요.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은 합유 지분은요, 동업자로서의 지위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요. 갑자기 병이 자기 지분을 정한테 처분해버리면은 가부는 본 적도 없는 정이라는 사람하고 다시 동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동업이라는 것은 웬만큼 신뢰관계, 웬만큼 알아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유 지분은요, 마음대로 처분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만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조합원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을 경우만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분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합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분을 만약 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동의도 없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독립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분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분 등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합유라고만 적어요. 합유라고만.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요. 자, 조합은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먼저 민법상 조합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민법상의 조합.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민법상의 조합입니다. 동업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민법상의 조합은 권리 능력도 인정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 인정되지 않으니까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밑에 보시면은 특별법상 조합들이에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자,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조합은요, 우리가 조합이라는 단어, 즉 농업협동조합 이렇게 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이것은 명칭만 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실제로는 다 법인 등기가 돼 있는 것들이에요. 법인 등기가 돼 있는데 그냥 말만 우리가 조합이라고 단어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인이라는 거죠. 법인. 법인이니까 당연히 그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7번 보시면 학교가 있는데요. 자, 학교는요. 자, 학교는 보통 이제 재단법인이죠. 그래서 재단법인, 고려중앙학원, 학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재단법인 고려중앙학원. 그러면 재단법인 고려중앙학원 밑에는요. 대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중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유치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대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죠, 학교. 이런 학교들은 이 고려중앙학원이라는 재단법인의 시설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있으면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어떤 법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에서 만든 하나의 시설일 뿐이에요. 교육을 위한 시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시설일 뿐이기 때문에 학교 그 자체는요,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물은 어떻게 등기를 하냐면요, 재단법인 고려중앙학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이지 이건 하나의 시설일 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를 등기를 할 때는 서울시 명의로 등기를 하지 서울시립대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라는 것은 하나의 시설물일 뿐입니다. 시설물. 이 재단법인, 그 설립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립학교는 국가 이름으로 등기를 할 것이고 공립학교는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고려중앙학원이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설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립자인 그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이름으로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인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립학교는 국가,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는 이제 재단, 설립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표가 있죠.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오른쪽에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요. 비교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연인 외국인은 같지만 태아는 없다. 그리고 법인은 등기 신청 권리 능력을 갖으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조합 중에서도 특별법상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을 갖고요. 그러나 오른쪽 보시면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 적격이 없고 조합은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자, 합유 등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왼쪽 보시면 이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등기 신청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적인 것이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다음 줄 보시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구분 소유자들이 있겠죠.
구분 소유자들. 이 구분 소유자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리단이라는 거죠. 이 관리단도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단법인이고요. 자, 구분 소유자들의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동대표들 있죠. 또 동대표. 동대표들의 모임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해요. 그러면 동대표들의 모임은 이 관리단과는 별개의 또 다른 하나의 사단이 되고요. 또 아파트 보면 이제 부녀회라는 게 있습니다. 또 부녀회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 부녀들만을 모임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원을 하는 하나의 단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등기가 따로 안 돼 있죠. 법인 등기가. 따라서 이런 것들도 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제 등기 능력을 갖습니다. 등기 능력을 가져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법인 아닌 사단, 그러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경우에서 세 번째 학교 있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읍면 동리. 지방자치단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동리는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 되면은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거고요. 자, 밑에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한 요 정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신청은요, 이렇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등기 명의를 할 수 있는 자의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을 보았고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자, 215페이지에는요, 등기 신청의 유효 요건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의 개별 구체적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공법상 어떤 행위가 되는 거죠. 신청하는 행위. 국가의 어떤 걸 요구하기 때문에 공법상 행위가 되는데, 자,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요건인데요. 자, 이것은 재작년에 한번 시험에 나왔고,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요. 자, 등기 신청 적격. 그러니까 이때 등기를 신청하는 갑과 을은 어떻습니까? 법인이든지 법인 아닌 사단이든지, 법인이든지 법인 아닌 사단이든지, 아니면 자연이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 이런 거죠. 조합 명의로도 등기를 못 하고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진 사람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사람에 의해서 적격을 갖는 사람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해야 되느냐? 있어서 215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이 있는데, 자, 요것은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